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기계공학과 김동성 교수님 연구실의 김현지입니다. 우선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브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포스텍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수행했던 내용이고 올해 초에 바이오머티리얼즈의 논문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제목은 흉터 없이 투명한 각막 조직 재건을 위한 세포의 기질 기반 스티키 실란트 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막 조직은 시력과 관련된 조직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바깥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 부분에 위치하기 있기 때문에 각막은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HWO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약 3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양한 각막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각막 디펙트가 발생한 질환의 경우에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 기증각막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증자 조직의 부족과 높은 이식 수술 비용으로 인해서 각막 이식으로 치료되는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각막 디펙트 치료를 위한 현재 표준 치료 방법은 기증각막을 이식하는 방법, 그리고 각막 대체물을 이식하는 방법, 그리고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기반의 오큘러 어드시브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도너 코니아를 이식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이식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추세로 봤을 때는 각막 기증 수요자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 기증 각막 자체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 갭이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도 각막 이식을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약 2000일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이 대기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각막 대체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PMMA로 이루어진 보스턴 K프로나 폴리히마로 이루어진 알파코어라는 제품을 이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식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폴리머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주변 조직과의 통합이 잘 되지 않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한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도너 코니아나 코니아 서브스티튜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전이 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수처를 할 때, 봉합을 할 때, 이식을 할 때 전문적으로 봉합을 위한 현미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큘러 어지시브 같은 경우에는 환부에 도포를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상에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기반의 오큘러 어디시브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오큘러 어디시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시술자의 입장에서 환부에 도포를 하면은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라는 폴리머 특성상 체내에서 디그라데이션이 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됨에 따라서 각막의 표면 부분을 잘 이렇게 매끈하게 조절해주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표면의 굴곡을 잘 조절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빛의 굴곡되는 부분에서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트랜스페런시가 아주 낮게 형성이 된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코니아 임플란트를 개발을 하거나 코니아 바이오 어디시브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코니아의 주요 성분인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코니아 바이오 임플란트를 개발을 해서 이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각막 조직을 탈세포화 시켜서 그거 자체를 시트로 활용을 하여서 이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니아 임플란트 자체의 특성상 아무래도 이식을 할 때 수처가 봉합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장비, 그러니까 현미경 같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처와 관련돼서는
시술의 용이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니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 조직과 바이오 인테그리티가 굉장히 낮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처와 관련된 앞서 말씀드렸던 코니아 바이오 임플란트가 가지는 수처와 관련된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이 코니아 바이오 어디시브 형태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에 광각효제를 섞어서 물질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탈세포화된 코니아를 하이드로젤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광각효제랑 섞어서 물질을 만드는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쉽게 환부에 도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개발된 바이오 어디시브 논문에서는 아직까지 티슈 리스토레이션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 티, 티슈가 어느 정도 제거는 되지만 그 티슈가 각막의 투명도를 저해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투명한 각막을 완전히 재건을 하기는 힘들었다는 그런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던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주변 조직과 잘 융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술도 용이하고 적용 이후에 투명한 조직이 재건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번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ECM 베이스의 스티키 실란트는 젤 코드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주었고요. 이것의 풀네임은 젤라티나이즈드 코니아 디라이브드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입니다. 이 물질의 어플리케이션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니아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저희가 개발한 물질을 도포하고 각효시킨 이후에 그 물질 내부에 있는 바이오 액티브 몰레큘들에 의해서 스카프리 티슈 리커버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명한 각막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물질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물질 개발은 이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을 했던 코DCM 하이드로젤을 기반으로 하였는데요. 이 코DCM 하이드로젤은 젤의 풀네임은 코니아 디라이브드 디셀룰라이즈드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그러니까 코니아 기반의 탈세포와 세포의 기질 하이드로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드로젤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에서 안구를 추출을 하고요. 이 안구에서 각막을 따로 분리를 한 이후에 이 내부에 있는 세포를 부수고 그 세포 부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케미컬들을 처리함으로써 화학적 탈세포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펩신 다이제스션을 통해서 하이드로젤 형태로 만든 것이 코DCM 하이드로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DCM 하이드로젤은 콜라겐 베이스의 하이드로젤입니다. 저희는 콜라겐 베이스의 하이드로젤은 환부에 완전히 이렇게 밀착되게 도포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열변성을 통해서 젤라티나이제이션을 시켜주었고요. 그래서 열변성을 통해서 젤라틴 베이스드 코DCM으로 만들어준 이후에 RUSPS라는 광각유제를 섞어줌으로써 코DCM 베이스드 바이오어디시브,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명명한 젤코드 물질을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젤라티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DCM 하이드로젤 자체는 콜라겐 베이스의 하이드로젤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는 솔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솔 상태이고요. 이것을 온도를 올려줌에 따라서 37도씨까지 올려줌에 따라서 페이즈 트랜지션이 한번 일어나고 이것은 크로스링킹이 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링킹 되어서 여기서 솔 상태였던 콜라겐 베이스드 코DCM 젤이 젤 상태로 변화가 한 차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경화가 되었을 때쯤 저희가 56도씨까지 한 번 더 온도를 올려줌으로써 페이즈 트랜지션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젤 상태였던 코DCM 젤이 젤라티네이제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솔 상태의 젤라티나이즈드 코DCM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페이즈 트랜지션이 두 번 일어난 젤라티나이즈드 코 DCM이 진짜 젤라틴의 특성을 가지는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내려줌으로써 확인을 해 주었고요. 온도를 내려주었더니 이렇게 솔 상태였던 젤라티나이즈드 코 DCM이 젤로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해 줌으로써 젤라티나이제이션을 시켰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젤 코드는 코 DCM과 비교했을 때 티슈에 착 달라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실험을 위해서 저희는 티슈를 일단 얇게 준비하고 그 위에다가 코 DCM과 그리고 젤 코드 각각을 떨어뜨려서 접촉각을 측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젤 코드에서 훨씬 더 작은 접촉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코 DCM보다 젤 코드에서 훨씬 더 환부에 아주 밀접하게 물질이 도포될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젤라티나이제이션이 된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L-도파 물질을 합성을 해 주었는데요. 이 합성을 위해서는 젤 코드 내부에 있는 타이로신 펩타이드를 이용해 주었습니다. 타이로신은 젤 코드 내부에 있는 콜라겐 피브릴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성이 좋아서 이 타이로신을 이용을 해 주었고요. 광각효제를 젤 코드에 섞어 주었을 때 이 타이로신이 타이로실 라디칼로 변하게 되면서 산화 촉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수산화기와 반응을 해서 L-도파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젤 코드에서는 타이로신 함량이 높은 반면 광각효제를 섞어줌에 따라서 타이로신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L-도파 양도 확인해 주었을 때 광각효제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L-도파의 합성 정도도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L-도파는 어디시브 특성을 가지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어디시브니스가 높아졌는지를 확인을 해 주었고요. 해 보았습니다. 이때 간단히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디시브니스는 그 물질과 주변의 다른 물질과의 접착력을 의미를 하고요. 코이시브니스는 물질 내부에서의 분자 간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접착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시브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늘어난 반면 코이시브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해줌으로써 저희는 이 물질 내부에는 큰 변화가 없이 그 주변에만 잘 붙을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여기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디시브니스가 증가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오큘러 어디시브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오큘러 어디시브와 관련된 프로퍼티를 측정을 해주었고요. 이때는 대조군으로 TCL이라는 임상에서 사용하는 피브린 글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TCL과 비교를 했을 때 컴프레시브 모듈러스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쉬어 스트렝스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쉬어 스트렝스는 눈꺼풀이 깜빡거림에 따라서 그 깜빡일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이 물질이 잘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각효제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TCL과 거의 유사한 정도까지 쉬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버스트 프레셔도 확인을 해 주었는데 저희가 환부에 도포를 한 이후에 안압에 의해서 이 물질이 튕겨져 나갈 수도 있는데 안압에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버스트 프레셔를 측정을 해 보았고, 버스트 프레셔 역시 TCL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접착력과 관련된 프로퍼티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물질과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개발한 물질 자체가 스카리스
한 컴포넌트를 가진지를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프로티오믹 어널리시스 역시 수행하였습니다. 프로티오믹 어널리시스 결과 젤 코드에서 네이티브 코니아와 거의 유사하게 마트리존 프로틴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마트리존 프로틴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 주었을 때 네이티브 코니아와 젤 코드 두 그룹에서 모두 콜라겐 그리고 글라이코프로틴 프로티오글라이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서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고, 이 물질들은 코니아와 거의 코니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물질들의 어, 물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을 해보았을 때 아이디벨롭먼트나 콜라겐 피브릴 오가나이제이션 그리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과 같은 코니아 기질이나 상피의 재건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성분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프로티오글라칸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어있는 DCN, 그러니까 이 플레임은 데코린인데요. 이 데코린이라는 물질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코린이라는 물질이 좀 더 직접적으로 스카리스 티슈 리컨스트럭션에 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티브 코니아가 데미지를 받게 되면 이렇게 상피층에서 TGF 베타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TGF 베타가 내부에 있는 기질에 있는 케라토사이트라는 세포를 자극해서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로 분화를 시키게 만들고요. 이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가 되게 무분별하게 ECM을 분비함으로써 투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렬되지 않은 ECM을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되어서 코니아에 상처나 뭐 흉터가 남는 방식으로 코니아가 재건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젤 코드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내부에 있는 데코린들이 TGF 베타와 이렇게 결합을 하여서 TGF 베타의 역할을 저해를 시켜서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가 에이팝토시스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케라토사이트 자체의 리파퓰레이션을 도모함으로써 케라토사이트가 실제 투명한 조직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물질에서 데코린이 잘 분비되는지를 확인을 한 결과이고요. 토탈 프로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이 방출이 되는데 데코린 역시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방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코린이 케라토사이트의 뭐 리파퓰레이션이나 세포의 증식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운드 클로징 테스트도 해보았고요. 운드 클로징 결과 역시 저희가 개발한 물질 위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운드 클로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물질을 실제로 인비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익스비보에서 한번 연습 차원에서 익스비보 트라이얼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니아에 상처가 난 것처럼 이렇게 코니아 어서레이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물질을 도포해 주었습니다. 이 물질을 도포하는 과정 역시 굉장히 안약을 도포하는 것처럼 굉장히 편하게 도포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진단 장비를 이용해서 망막 진단을 하는 블루라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광각유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 위쪽에서 보시는 것은 실제 토끼 실험에서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경화가 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쉬어 스트레스를 가하거나 아니면 안압을 조금 더 강하게 주었을 때도 이 물질이 잘 버티고 잘 분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인비보 어세스먼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윗줄에 있는 것이 저희 물질을 도포한 것인데요. 이 물질을 도포한 한 달 차 정도가 되었을 때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동공도 잘 구별이 되고 이 주변부에 있는 홍채도 잘 구분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표면부도 잘 매끄럽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OCT 사진에서 역시 이렇게 거의 뭐 이질감 없이 상피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컨트롤 그룹, 그러니까 디펙트만 주고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그룹, 그리고 티실을 적용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동공을 구별하기 힘들었고 홍채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투명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OCT 사진을 확인을 해보았을 때도 표면부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이 내부에 있는 좀 불투명한 부위의 사이즈를 측정을 해보았을 때 젤 코드 실란트를 적용한 그룹이 그 사이즈도 굉장히 적고 그 심각도도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OCT 사진으로 평가를 해보았을 때 젤 코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피층이 재건이 되었고 시크니스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크니스가 낮다는 의미는 컨트롤과 티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울퉁불퉁할 뿐만 아니라 이게 각막 자체가 외부 물질이 들어오거나 뭐 감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스웰링이 되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좀 각막의 기질이 균질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한 것이었는데 이 역시 저희가 개발한 물질이 노말 코니아와 정상 코니아와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한 달 차에 토끼들을 모두 세크리파이스하고 히스톨로지컬 이밸류에이션을 수행을 해 주었는데요. MT 스테이닝은 콜라겐 피브릴들을 스테이닝하는 방법입니다. 이 콜라겐을 염색을 해 보았을 때 젤코드 실란트 그룹에서 가장 밀도 있게 콜라겐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컨트롤이나 T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듬성듬성, 특히나 저희가 물질을 도포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단 부분이 굉장히 느슨한 기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상피 역시 굉장히 얇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심화된 분석을 위해서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를 나타내는 마커 알파 SMA를 염색을 해보아 알파 SMA와 그리고 좀 면역과 관련된 세포인 면역과 관련된 마커인 CD45를 염색을 해 주었을 때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 마커가 굉장히 컨트롤 그룹과 T실 그룹에서 많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투명도가 굉장히 저해되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화된 분석을 위해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염색을 해 주었는데요.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은 기질층과 상피층의 층 간의 좀 단단한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단단한 결합을 도모해 주기 때문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잘 재건이 되지 않으면 상피층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탈락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의 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염색하는 염색약으로 한번 스테이닝을 해보았을 때 젤코드 실란트 4주차 그룹에서 노말과 가장 유사하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이렇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부분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형성되지는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젤코드 실란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2주차보다 4주차에서 훨씬 더 상피가 두껍게 나타난 반면에 컨트롤과 티실 그룹에서는 2주차보다 4주차에서 훨씬 더 상피가 얇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컨트롤과 티실 그룹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탈락이 발생을 하고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2주차보다 4주차에 훨씬 더 얇은 상피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성공적으로 젤 코드 실란트 물질을 개발을 해 주었고요. 이렇게 개발된 젤 코드 실란트는 임상적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한 정도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트로멀 디펙트를 잘 필링할 수 있고 에피셀리얼의 프리퍼레이션을 도모함으로써 투명한 각막을 잘 재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로의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을 막음으로써 좀 더 투명한 각막 조직의 재건을 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물질은 좀 더 임상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어, 최근에 바이오브릭스라는 회사로 기술 이전을 한 상황이고요. 추후 수년간 이내로 임상에서 이 물질을 접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포스텍의 조동우 교수님, 장진아 교수님,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김준영 교수님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서 수행을 하였고요. 연구를 위해서 큰 도움을 주셨던 모든 교수님들과 공저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